형들, 지금 주식 계좌 한번 열어봐. 파란불이지? 마이너스 20, 30%.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느낌. 나도 알아. 근데 형들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니야. 형들 계좌가 파란불일 때 월스트리트 형님들은 장바구니를 채우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미국 재무부의 연례 재정 사이클 속에 숨어 있는 유동성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형들,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앞으로 같은 실수는 절대 안 하게 될 거야. 앞으로 이 영상에 나오는 TGA 사이클을 모르고 이번 기회 넘기면 진심으로 후회할 거야.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26년 1월 말에 트럼프가 뭘 했는지 알아? 케빈 워시. 이 이름 기억해야 돼. 유동성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남자야. 트럼프가 이 남자를 연준 의장 후보로 전격 지명했어. 시장은 이 뉴스에 즉각 반응했지. 금 폭락, 은 폭락, 비트코인 폭락.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린 거야. 왜냐고? 워시는 시장에 풀린 돈을 걷어들이는 쪽의 사람이거든. 쉽게 말하면 파티장에서 술잔 치우는 사람이야.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돈줄이 마르겠구나. 이 공포가 한꺼번에 터진 거지. 물론 워시 지명 하나만으로 이 폭락이 일어난 건 아니야. 이미 시장은 과열 구간에 있었거든. 달러 강세, 금리 부담, 레버리지 포지션 과다. 이런 게 전부 쌓여 있었어. 워시 지명은 그 쌓인 불안에 성냥불을 붙인 트리거였던 거야. 과열된 시장은 작은 트리거 하나에도 크게 흔들려. 안녕, 내 이름은 골든이야. 난 이 유동성 전쟁, 가짜 돈과 진짜 돈의 싸움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형들이 요즘 계좌 볼 때마다 한숨 나오고 이 하락장에서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밤잠 설치고 있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 형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파트야. 첫 번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의 전쟁. 두 번째, 미국 재무부의 재정 사이클 속에 숨어 있는 유동성 힌트. 세 번째, 이걸 알고 나서 형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사실 말이야, 케빈 워시가 누군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 이 사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준 이사였어. 그때 뭘 했냐면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정책을 지지했어. 긴축 성향의 매파야. 그래서 별명이 유동성 저승사자인 거지. 트럼프가 왜 이 사람을 꺼내 들었을까? 배경을 봐야 돼. 2024년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 풀어놓은 유동성이 어마어마해. 연준 대차대조표가 한때 9조 달러에 달했고 시중에 풀린 M2 통화량이 역대 최대였거든. 이 돈이 시장을 떠다니면서 주식도 올리고 부동산도 올리고 비트코인도 올리고 밈코인까지 올렸어. 에브리싱 랠리로 다들 좋았지? 모든 게 다 올랐어. 근데 형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 진짜 가치가 올라서 오른 거야? 아니면 돈이 너무 많아서 갈 곳이 없으니까 아무 데나 들어간 거야? 여기서 김대리 이야기를 해볼게. 형들 주변에도 김대리 같은 사람 꼭 한 명 있을 거야. 김대리는 2011년에 비트코인 샀어. 하나로 4천만 원. 24년에 1억 2천만 원이 됐어. 3배야. 김대리는 자기가 투자 천재인 줄 알았어. 회사에서도 으스대고 다녔지. 나 비트코인으로 3배 먹었다. 근데 형들 사실 김대리가 잘한 게 아니야.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비트코인이라는 그릇에 물이 차오른 것뿐이야. 김대리의 실력이 아니라 유동성의 힘이었던 거야. 근데 지금 그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 워시 같은 매파가 전면에 나서고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 유동성이라는 밀물이 빠지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드러나냐? 진짜와 가짜가 구분돼.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어?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수영했는지 보인다. 형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야. 여기서부터 첫 번째 파트야.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의 전쟁. 이 부분 좀 집중해줘. 진짜 중요해. 금값, 은값이 빠졌어. 비트코인은 30% 빠졌어. 화면 속 숫자만 보면 대폭락이야. 근데 형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화면 속 가격은 폭락인데 실물 세계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형들 혹시 실물은 코인 사본 적 있어? 메이플리프 은화, 아메리칸 이글 은화 이런 거. 가격이 빠졌는데 일부 딜러에서는 오히려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고 프리미엄이 치솟고 있어.
심지어 일부 조폐국에서 주문이 몰려서 신규 주문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 가격이 폭락했는데 왜 만드는 곳이 문을 닫아? 이게 말이 돼? 이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2020년 코로나 초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선물 시장에서 은가격이 폭락했는데 실물 은화는 품절이 되고 프리미엄이 20% 넘게 붙었거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했고 이건 반복되는 패턴이야. 왜 이런 일이 반복되냐고? 구조를 이해해야 돼.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보는 금 가격, 은 가격은 대부분 선물 시장 가격이야. 종이 위의 숫자지. 이게 뭐냐면 실제 금덩이를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가격에 금을 사겠다. 문서상의 계약을 거래하는 거야. 종이야, 종이. 실물이 아니야. 반면 실물은 진짜 금, 진짜 은이야. 제조하고, 운송하고, 포장하고, 딜러 마진 붙이고, 그래서 원래도 프리미엄이 있어. 보통 때는 외서 10% 정도. 근데 시장이 급변하면 이 프리미엄이 15에서 20%까지 벌어져. 변동성이 클수록 딜러들이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거든. 그리고 수요가 폭발하면 조폐국이 생산량을 감당 못하는 사태까지 가는 거야. 이걸 쉽게 비유해 줄게. 마트에서 라면이 한 개 1,000원이야. 근데 갑자기 태풍이 온다고 해봐. 마트 온라인 가격은 여전히 1,000원인데 동네 편의점은 라면이 품절이야. 옆 동네 편의점에 가면 한 개에 1,500원에 팔아. 왜? 수요가 폭발했으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온라인 가격표는 1,000원인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은 1,500원인 거야. 지금 금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런 구조야. 이해됐어? 핵심은 이거야. 화면 속 숫자는 레버리지와 알고리즘이 만드는 가격이고 실물은 실제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가격이야. 이 두 가격이 크게 벌어질 때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숫자를 봐야 할까? 현실을 봐야 해? 당연히 현실이지. 조폐국이 문을 닫을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화면 속 가격만 보고 폭락이다, 도망가야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화면 속 가격은 왜 이렇게 폭락한 거야? 이번 폭락의 메커니즘을 뜯어봤어. 답은 마진콜과 강제 청산이야. 쉽게 설명해 줄게. 형들 옆에 박 사장님 있다고 해봐. 박 사장님이 금 선물을 레버리지 5배로 샀어. 금값이 5%만 빠져도 박 사장님은 25% 손실이야. 그러면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 사장님, 증거금 추가로 넣으셔야 합니다. 이게 마진콜이야. 박 사장님이 추가 자금이 없어. 그러면 뭐가 되냐? 강제 청산이야. 증권사가 박 사장님 물량을 시장에 던져버려. 한 명이 아니야,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시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돼? 매물 폭탄이 터지는 거야.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마진콜에 걸리고 또 던지고, 이게 연쇄 반응이야. 눈사태처럼 걷잡을 수 없어지는 거지. 무서운 거 알지? 실제로 이번 1월 말 은가격 폭락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고리즘 매도, 헤지펀드 포지션 청산, 레버리지 투자자 강제 청산, 이게 한꺼번에 겹쳤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동시에 터지면서 폭포처럼 가격이 쏟아진 거야. 공학적으로 접근해 볼게. SN 커브 알아? 피로 한도라고도 하는 건데 금속에 반복적인 하중을 가하면 어느 순간 피로 파괴가 일어나거든. 갑자기 뚝 부러지는 거야. 자산 시장도 비슷해. 유동성 압력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취약한 부분부터 터져. 밈코인 터졌지? 무실적 성장주 터졌지? 레버리지 과다 투자자 터졌지? 이게 피로 파괴야. 약한 부분부터 부러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어. 이 과정에서 누가 매수했을까? 대형 기관들이야.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이 은 시장에서 과거 숏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으로 크게 전환했다는 건 여러 분석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정확한 물량은 공시 데이터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방향성은 분명해. 이게 바로 종이 시장과 실물 시장의 전쟁의 본질이야. 선물 시장에서 레버리지 청산으로 종이 가격이 무너지면 약한 손들이 공포에 던져. 그 물량을 자금력 있는 기관이 바닥에서 받아먹어. 그리고 실물 시장에서는 진짜 수요가 폭발해서 조폐국이 문을 닫을 지경이야. 종이 가격은 빠지는데 실물 수요는 오히려 올라가는 이 모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야. 내 계좌 파란불이라고 슬퍼할 때 사실 그거 세일 기간 알림표야.
근데 많은 분들이 폐업 신고로 착각하고 도망가셔. 이때 뒤에서 조용히 장바구니 채우고 있는 게 월스트리트 형님들이야.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야.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짚어야 돼. 금은 그나마 버텼어. 고점 대비 한 10% 조정 수준이야. 근데 비트코인은 30% 넘게 빠졌어. 왜 이 차이가 나는 걸까? 형들 중에 금이랑 비트코인 같은 카테고리로 보는 사람 많을 거야. 둘 다 달러 해지 아냐? 둘 다 안전자산 아냐? 사실 둘의 성격은 꽤 달라. 금은 수천 년간 검증된 가치 저장 수단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중앙은행들이 산다는 거야. 중국 인민은행, 러시아 중앙은행, 폴란드 중앙은행. 이 기관들이 금을 왜 사겠어? 달러 시스템에 대한 보험이야. 이건 단기 유동성하고 크게 상관없는 구조적 수요야. 반면 비트코인은 솔직하게 말할게.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이야. 시장에 돈이 넘칠 때 제일 먼저 올라가는 편이고 돈이 마를 때 크게 빠지는 경향이 있어. 물론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유동성만이 아니야. 규제 이슈, 스테이블 코인 플로우, ETF 도입 효과, 특정 국가의 수요 변화,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줘. 복합적이야.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자금 시장의 온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자산이야. 형들 탄광 카나리아. 알아? 옛날에 탄광에서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갔거든. 가스가 차면 카나리아가 먼저 반응해. 비트코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 다만 카나리아 하나만 보고 탄광 전체의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어. 여러 지표를 같이 봐야 돼. 비트코인은 그 여러 지표 중 하나야. 자, 그러면 왜 유동성이 이렇게 타이트해졌을까? 여기서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이야기를 해야 돼. 형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취임 이후 단기 국채, 그러니까 T빌 발행을 확대하는 기조를 보여왔어. 재무부가 단기채를 많이 찍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시장의 단기 자금이 국채 쪽으로 쏠려. 쉽게 비유할게. 베센트가 진공청소기를 돌린 거야. 시장에 돌아다니던 단기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머니마켓 펀드, 영래포 시장에 있던 돈이 단기 국채로 이동해. 왜? 단기 국채 금리가 높으니까. 안전하고 이자까지 주는데 누가 위험한데 돈을 놔두겠어? 형들이라도 안 놔두잖아. 물론 실제 유동성 흐름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 은행 대출, 글로벌 자금 이동, 외국인 투자자 흐름. 변수가 엄청 많아. 단기차의 발행 하나로 유동성이 싹 말라붙었다고 단순화하긴 어려워.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해. 재무부의 단기차의 확대 발행이 시장의 단기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야. 그 결과 뭐가 됐냐? 레버리지 써서 비트코인 하던 사람들, 레버리지 써서 밈코인 하던 사람들, 레버리지 써서 성장주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숨이 턱 막힌 거야. 빌려서 투자하던 건데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유동성 환경이 빡빡해진 거야. 그래서 마진콜, 강제 청산, 그래서 폭락. 연결되지 형들. 그러면 연준은 뭘 했을까? 파월이 유동성 공급에 나섰어. 수백억 달러 규모의 긴급 유동성 투입.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이야. 큰 금액이지. 근데 이게 충분하냐는 논란이 있어. 코로나 때는 수조 달러를 풀었으니까 규모만 비교하면 작아 보여. 하지만 중요한 걸 알아야 돼. 지금 시장의 스트레스 수준이 코로나 때와는 달라. 시스템 리스크가 터진 건 아니거든. 상황에 따라 이 정도 공급으로도 시장이 안정될 수 있어. 반대로 부족할 수도 있고. 솔직히 지켜봐야 하는 거야.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부분이야. 형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그러면 앞으로 계속 힘든 거 아니야? 유동성이 빠지는데 어떡해? 맞아. 지금은 힘들어. 근데 형들, 미국 재무부의 연례재정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 이걸 알면 지금 상황이 다르게 보여. TGA가 뭐냐면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좌야.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의 통장이야. 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달라져. 자, 과정을 설명해 줄게. 매년 4월은 미국의 세금 시즌이야. 개인과 기업이 세금을 내. 이 세금이 어디로 가냐? TGA로 들어가. 4월에 세금이 쏟아져 들어오면 재무부 통장이 빵빵해져. 근데 이 돈이 TGA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시장에 안 돌아. 시중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4월은 매년 반복되는 세금 보릿고개야.
해마다 이 시기에 시장이 빡빡해지는 경향이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야. 미국 재무부의 공식 차입 계획 문서, 쿼터리 리펀딩 어나운스먼트라고 하는 건데, 이 문서를 보면 재정 지출 스케줄이 나와. 4월에 세금으로 TGA가 불어나면 그 이후 국채 만기 상황과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이 현금이 다시 시중으로 나가는 구조야. 이게 매년 반복되는 연례 사이클이야. 이걸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래. 4월에 되면 물이 찬다. 그리고 5월 이후부터 그 물이 방류되기 시작한다. 물이 방류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 이건 트럼프의 작전이 아니야. 베센트의 음모도 아니야. 미국 재정 시스템의 연례적인 구조야. 매년 이렇게 돌아가. 근데 형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 2026년에는 이 사이클에 추가 변수가 있거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어. 정치적으로 경기가 좋아 보여야 할 인센티브가 있는 시점과 재정 사이클의 유동성 확대 시점이 겹칠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건 타이밍이 우연히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의도가 아니라 데이터야. 재무부가 실제로 어떻게 TGA를 운영하느냐, 이 숫자를 추적하는 거야. 여기서 형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게 있어. 유튜브를 보면 이 TGA 사이클을 트럼프와 베센트의 치밀한 주가 부양 작전이라고 프레이밍하는 콘텐츠가 있어. 솔직히 그게 더 자극적이고 재밌지? 근데 실제 재무부 공식 문서는 중립적이야. 세금 유입 시점과 재정 지출 타이밍만 언급해. 주가를 높이기 위해 유동성을 풀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 재무부도 공식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00억 달러 수준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고 매크로 변수와 정책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형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5월부터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이거야. 확정된 반등이 온다가 아니야. 가능성이야. 이 차이를 아는 게 엄청 중요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면, 지정학 리스크가 터지면, 의회 예산안이 지연되면 전부 다 변수야. 이런 변수들이 TGA 방류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어. 그래서 4월 버티면 5월에 무조건 반등.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위험해. 타이밍 예측에 베팅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거든. 하지만 방향성은 추적할 가치가 있어. 재무부 공식 문서에 기반한 구조적 흐름이 5월 이후 유동성 확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정치적 인센티브도 같은 방향이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다는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야. 중요한 건 이거를 믿고 올인하는 게 아니라 추적하면서 대응하는 거야. 데이터가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이게 투자고 나머지는 도박이야. 알겠지, 형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자. 첫 번째, 금은비야. 골드 실버 비율. 이게 뭐냐면 금 가격을 은 가격으로 나눈 거야. 이 비율이 높으면 시장이 불안하고 은이 금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야. 역사적으로 이 비율이 80을 넘으면 극단적 구간으로 본다고 해. 2020년 코로나 때는 120까지 갔었어. 지금 약 85에서 90 사이야.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 이걸 비유로 설명해 줄게. 21년에 금은비가 30 근처까지 떨어졌어. 그때 은 가격이 온스당 거의 50달러까지 갔었거든. 지금 은 가격이 28달러 근처야. 만약 금은비가 역사적 평균인 40에서 60대로 회귀한다면 은값이 상당히 오를 여지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회귀가 보장된 건 아니야. 하지만 역사적 범위로 보면 현재 은이금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건 수치가 보여주는 거야. 두 번째, 실질금리야. 이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야. 형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할게. 지금 미국 10년 실질금리가 약 1.8% 근처로 플러스 영역에 있어. 실질금리가 플러스이고 높으면 금액에 불리한 환경이야. 왜냐고? 이자 주는 안전자산이 있는데 이자 안 주는 금을 굳이 살 이유가 줄거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 아까 TGA 사이클 기억나지? 하반기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연준이 금리를 조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실질금리가 하락할 수 있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갈 때 금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여러 연구에서 관찰됐거든. 2023년부터 금이 강하게 올라서 2025년에 온스당 3,000달러를 넘긴 것도 이 흐름의 연장선이야. 세 번째, 달러 인덱스야.
DXY. 이건 달러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야. 2025년 고점 대비 최근 일부 조정 흐름이 보이고 있어. 형들 이건 간단해. 달러가 약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 뭐가 올라가냐? 원자재, 금, 은, 신흥국 자산. 달러 약세는 이 자산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야.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현재 거시 환경이 중장기적으로 원자재와 실물 자산에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여기에 TGA 사이클까지 감안하면 하반기에 유동성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비유 하나 하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차가 있어. 일부 분석가들은 이 차가 지금 대전쯤이라고 봐. 고속도로 절반도 안 왔다는 거지? 근데 지금 뭐가 일어났냐면 휴게소에 잠깐 들른 거야. 기름도 넣고 화장실도 가고 금값이 좀 빠진 거, 은값이 빠진 거, 이게 휴게소야. 잠시 쉬어가는 거야. 근데 형들 많은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차를 내려. 아, 나 안 가. 부산 안 가. 왜? 길이 좀 울퉁불퉁하니까? 고속도로 진입 전에 좀 흔들리니까? 여기서 내리면 부산 못 가. 이해되지? 원자재 슈퍼사이클 이야기를 좀 해볼게. 역사적으로 원자재는 장기 사이클을 그려왔어. 마지막 고점이 2011년 전후였는데 과거 사이클 길이가 보통 15년에서 20년이었거든. 이걸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2026년에서 2030년 구간이 다음 고점 후보가 돼. 다만 이건 가설이야. 과거 패턴이 반드시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어. 지정학, 기술 혁신, 정책 변화, 중국과 인도의 성장 경로. 이런 변수에 따라 사이클 길이와 강도는 달라질 수 있어. 2030년이 확정된 정점이다, 이게 아니야. 역사적 패턴을 참고하면 아직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돼. 이 차이가 중요해. 알겠지? 그러면 2026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 2026년은 차별화의 해야. 모든 수치가 오르는 상황은 끝났어. 2024년까지는 돈만 풀면 다 올랐어. 쓰레기 주식도 올랐고, 실적 없는 기업도 올랐고, 밈코인도 올랐어. 근데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야. 유동성이라는 밀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진짜와 가짜가 갈려. 예를 하나 들어볼게. 스타벅스 알지? 24년 하반기에 스타벅스 주가가 바닥을 쳤어. 매장 방문자 수 감소, 중국 시장 부진, 모바일 주문 시스템 문제, 온갖 악재가 겹쳤지.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새 경영진이 들어와서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거야. 메뉴 간소화, 매장 운영 효율 개선, 고객 경험 강화. 25년부터 분기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했거든. 이런 기업이 진짜야. 유동성이 빠져도 실적으로 버티는 기업. 숫자가 증명하는 기업. 반대의 예도 볼까? 2021년에 날았던 무실적 전기차 스펙 기업들 기억나? 매출 제로, 공장도 없었어. 근데 주가는 하늘을 찔렀지. 유동성이 만들어낸 신기루였어. 지금 그 기업들 주가 봐봐. 90% 이상 빠졌어. 상장 폐지된 곳도 있고. 이게 가짜야. 차이 느껴져? 자, 이제 구체적인 전략 들어간다. 형들 이거 메모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이야. 전략 첫 번째야. 이익 성장주를 선별해야 해. 형들 지금부터는 매출 성장률이 아니라 이익 성장률을 봐야 돼. 매출이 아무리 커도 이익이 안 나면 소용없어. 2024년까지는 우리 매출 5배 성장했어요. 이런 말에 시장이 환호했어. 근데 이제 그거 안 통해. 이익이 몇 퍼센트 늘었느냐? 이게 핵심이야. 구체적으로 뭘 봐야 하냐? 첫째,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는 기업. 둘째,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인 기업. 셋째,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을 찾아. 세 가지야. 영업이익률, 프리 캐시 플로우, 부채 비율. 이거 외워. 그리고 여기에 형들이 관심 있는 업종이 있으면 교차시켜봐.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소재 같은 업종에 관심 있으면 그 업종 내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을 스크리닝하는 거야. 퍼플렉시티 같은 AI 도구에 재무 데이터 넣고 이 업종에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플러스인 종목 찾아줘. 이렇게 물어보면 돼. 예전에는 애널리스트한테 돈 주고 받던 수준의 분석을 지금은 직접 할 수 있어. 이 시대에 이 도구 안 쓰면 정보 격차에서 밀리는 거야. 진짜야. 한 가지 팁을 더 줄게. 실적 발표 시즌을 활용해. 미국은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하잖아.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가이던스까지 올린 기업. 이런 기업 리스트를 매 분기 업데이트해. 그리고 그 리스트에 연속 2분기 이상 이름을 올린 기업에 집중해. 한 분기 잘하는 건 운이야 형들. 2분기 이상 연속으로 잘하면 그건 실력이야. 그리고 성장 각도가 꺾이기 시작하면 미련 없이 비중을 줄여.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매도 신호야. 올라갈 때 사고 이익의 기울기가 꺾일 때 파는 거야. 심플하지? 두 번째 전략, TGA 조건을 포함한 분할 매수 시스템을 만들어라. 기존의 분할 매수에 TGA 모니터링을 결합하는 거야. 먼저 기본 구조부터. 예를 들어 형들이 투자할 총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치자. 이걸 한 번에 넣지 마. 5번에 나눠. 200만 원씩. 첫 번째 200만 원은 기준 가격에서 넣어. 공포 탐욕 지수가 20 이하로 극단적 공포 구간에 진입하면 두 번째 200만 원. 목표 자산이 전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면 세 번째.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근데 여기에 TGA 조건을 추가하는 거야.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서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매일 TGA 잔고가 나와. 이 숫자를 추적해. 만약 TGA 잔고가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급격히 불어나는 구간이면 유동성이 빡빡해지는 구간이니까 매수를 유예하는 거야. 조급하게 들어가지 마. 반대로 TGA 잔고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시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신호야. 이때 남은 분할 매수분을 집행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게 돼. 지금 무서우니까 안 사야지가 아니라 TGA가 아직 불어나는 중이니까 다음 분할분은 아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유튜버가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TGA가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세 번째 분할분 집행한다. 이거야. 이해했어? 다만 이 TGA 조건도 백테스트가 필요해. 과거 데이터로 TGA 잔고가 정점 찍고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매수했을 때 수익률이 어땠는지 검증해봐. 그냥 믿고 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고 하는 거야. 확정 반등을 믿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을 찾는 거야. 이 차이가 진짜 크거든. 그리고 형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건데 이 모든 전략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어. 리스크 정리야. 레버리지를 쓰고 있어? 먼저 레버리지를 제로로 만들어.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어. 레버리지 쓰면서 분할 매수 시스템이고 뭐고 의미 없어. 마진콜 한 방의 시스템이고 전략이고 다 날아가거든. 그 다음 비상자금. 최소 6개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이건 투자금이 아니야. 손대면 안 되는 돈이야.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필요해. 이 돈이 있어야 형들이 시장이 흔들릴 때 공포에 휩쓸리지 않아. 최악의 경우에도 6개월은 버틸 수 있다. 이 심리적 안전망이 있어야 합리적 판단이 가능해. 3년 안에 써야 할 돈은 위험 자산에 넣지 마. 결혼자금, 전세금, 자녀 학비. 이런 건 투자금이 아니야. 형들 이건 어떤 유튜버가 뭐라고 하든 변하지 않는 원칙이야. 나 골든이가 하는 말도 포함해서. 이해했어? 전략 세 번째.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의 괴리를 모니터링해라. 특히 금이나 은에 투자하는 형들한테 중요한 얘기야. 아까 말했듯이 선물 가격과 실물 가격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조폐국이 문 닫을 정도로 실물 수요가 폭발하는데 종이 가격은 빠져 있으면 그 괴리 자체가 정보야. ET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 은 ETF는 선물 가격을 추종하거든. 실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거래될 때가 있어. 물론 ETF는 실물을 직접 보유하는 게 아니니까 구조적 위험이 있어. 하지만 이 가격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투자 타이밍 판단이 달라져. 그리고 형들 한국 투자자만의 특수한 도구도 있어. 김치 프리미엄이야. 한국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높은 현상이지. 보통 3%에서 심하면 20%까지 차이가 나. 김치 프리미엄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는 한국 시장 과열의 신호야. 반대로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지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한국 시장이 극단적 공포에 빠져 있다는 뜻이야. 이걸 매수 매도 타이밍의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어. 쓸만하지? 네 번째 전략, 캘린더를 세팅하고 교차 검증해라. 형들 이건 마인드셋 이야기야. 오늘 영상에서 나온 모든 내용을 어떻게 소화해야 하느냐. 첫째, 하나의 영상, 하나의 분석에 올인하지 마. 이 영상도 포함해서야.
유튜브에서 들은 수치가 맞는지 직접 확인해봐. 재무부 공시, 연준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여. 둘째, 추적 캘린더를 만들어. 매주 체크할 항목을 정해놔. TGA 잔고 변화, 공포 탐욕 지수, 김치 프리미엄, 금은비. 이 네 가지를 매주 한 번씩 체크하는 루틴을 만들어. AI 도구 활용하면 5분이면 돼. 셋째, 스토리에 매몰되지 말고 숫자를 봐. 트럼프가 이런 작전을 쓰고 있다. 베센트가 저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런 서사는 재밌어. 근데 투자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위험해. 서사가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해. 재무부가 실제로 TGA를 얼마나 쌓았는지,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했는지, 이 숫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예측하지 말고 확인해. 이게 진짜 고수와 하수의 차이야. 알겠지, 형들? 자, 이제 정리하자. 오늘 내용 핵심만 압축할게. 하나, 화면 속 가격과 실물 가치는 다른 세계야. 종이 시장에서 레버리지 청산으로 가격이 폭락해도 조폐국이 문 닫을 정도로 실물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 선물 가격에 속아서 실물 자산을 공포 매도하지 마. 둘, 미국 재무부의 TGA 사이클을 추적해라. 4월 세금 시즌에 재무부 통장이 불어나고 이후 재정 지출로 유동성이 시장에 돌아오는 연례 구조가 있어. 이건 확정된 반등 신호가 아니라 추적할 가치가 있는 구조적 흐름이야. 데이터가 실제로 움직이는 걸 확인한 다음에 행동해. 셋, 리스크 정리가 전략보다 먼저야. 레버리지 제로, 6개월 비상금 확보. 이걸 먼저 하고 나서 분할 매수 시스템을 세팅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 넷, 2026년은 차별화의 해야. 에브리싱 랠리는 끝났어. 이제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과 희소성 있는 자산이 살아남는 시장이야. 영업이익률, 프리캐시 플로우, 부채 비율. 이 세 가지로 스크리닝해. AI 도구 써서 직접 분석해. 다섯, 예측하지 말고 확인해. 서사에 베팅하지 말고 데이터에 대응해.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야. 형들, 나 골든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시장은 복잡해. 한 가지 서사로 설명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아. 음모로 폭락했다. 무조건 오른다. 5월에 반등 확정이다. 이런 단순한 프레임에 빠지지 마. 대신 데이터를 봐. 재무제표를 보고 TGA 잔고를 봐. 거시 지표를 봐. 그리고 형들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지금이 위기인 건 맞아. 하지만 형들, 위기라는 한자 알지? 위험할 위에 기획이야.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여. 그 준비라는 건 뭐냐면 레버리지 제로, 비상금 확보, 공포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숫자에 기반한 판단. 이거야. 서울에서 부산 가는 차가 지금 휴게소에 잠깐 들른 거야. 여기서 내릴 건지 기름 채우고 다시 출발할 건지는 형들의 선택이야. 다만 그 선택은 공포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야. 그리고 형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건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는 뜻이야. 이렇게 돈 되는 정보, 쉬운 정보로 알려줄게.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줘.